네, 안녕하십니까. 2012년도 사회복지직 9급입니다. 사회복지직, 우리가 베이직에서 풀었던 게 국가직, 지방직 9급 받고 이제 사회복지직 들어갑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 정보공개 얘기하는 거죠. 정보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정보 공개제도인데 지금 여기서 들어온 게 개인정보라는 말이 들어왔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에 관한 정보다. 개인에 관한 정보다. 그냥 여기까지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정보공개법 9조 1항 단서 제6호에 보게 되면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죠. 6호랑 비교를 한다. 그러면 개인정보는 절대적인 비공개 대상 정보인가? 지금 이건 말장난 들어온 겁니다. 말장난. 어떻게 들어가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개인정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개인정보면 글씨가 안 써지네. 개인정보. 그러면 이제 개인 식별정보가 있죠. 다른 문제 보게 되면 개인 식별정보만 제6호에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가? 이런 질문도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바로 뭐냐면 개인 식별정보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비공개 대상 정보가 맞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얘가 개인 식별정보입니다.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 개인 식별정보. 그러면 개인 식별정보 말고도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했을 때 그 개인에 관한 정보가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사생활 침해. 얘가 사생활 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정보고 이게 바로 비공개 대상 정보다. 이게 바로 제6호에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말고도 말이죠.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들어가서 얘랑 이렇게 나누시게 되면은 여기다가 번호를 매겨볼까요? 번호를 매겨보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들어가면 1번하고 2번까지죠. 1번하고 2번까지는 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고 3번이 아닌 것이다. 그러면 저 지문에서 개인정보라고 해서 다 비공개 대상 정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개인정보하고 개인 식별정보하고 그 표현에서 범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외국인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외국인 들어왔죠?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얘도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의 국내에 사무소를 소재하고 있는 경우엔 또 공개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5조 1항에 있는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할 수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고 정보공개 청구 이거는 사인의 공법행위죠. 사인의 공법행위 정보공개법 제10조입니다. 10조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데 이 정보공개 청구를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구두로 할 수도 있습니다. 구두로. 얘를 구두로 하게 되면 문서로 안 하고 구두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주냐면 공공기관 직원 그냥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공무원이 작성합니다. 공무원이 작성합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구두로 했을 때는 공무원이 직접 앞에 앉아서 부르는 대로 작성을 해주게 되니까 구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를 해줘야 된다. 이거는 청구인의 불복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3자의 불복이 아니라 청구인의 불복에 대한 문제인데 비공개 결정을 했을 때 비공개 결정, 거부 처분 얘기하는 거죠. 했을 때 문서로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보공개법에 보게 되면 13조에 정보공개법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럴 때 왜 비공개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유 제시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복 방법과 절차도 알려줘야 된다. 이유 제시와 고지제도. 이유 제시와 고지제도에 대한 규정까지도 정보공개법에 전부 다 마련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통지는 물론이고 이유 제시와 고지제도까지 불복 방법에 대한 고지까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행정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해서 부과된 대체적인 자기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가 없다. 예, 철거명령을 했는데 이 철거명령을 불이행했단 말이죠. 예, 불이행을 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이 들어갔습니다. 계고, 확정, 실행, 비용, 납부명령 이렇게 들어갔다고 쳤을 때 이 친구가 지금 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무를 부과한 행위가 이게 위법이다. 그런데 위법이라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이 철거 명령에 따라서 철거 의무가 부과됐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의무가 부과가 됐으면은 의무 불이행이 성립될 수 있는 거고 의무 불이행이 성립됐으면 행정대집행이 시작될 수가 있는 건 물론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위법성의 정도 나누셔야 되겠죠. 정도. 예, 첫 번째 그것이 취소 사유라고 하게 되면 예, 처분의 효력이 인정이 되니까 효과도 발생한 것이고 철거 의무가 부과된 것이니까 행정대집행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중대 명백해서 무효사유다 라고 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 안 한 것이고 그러면 효과도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으니까 예, 대집행은 불가능한 것이다. 예, 공정력을 바로 떠올리시고 그것이 취소 사유인가 무효 사유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뿐이지 이 철거 명령이 위법이라고 해서 대집행이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행정대집행의 주체는 당의 행정청이 되는 것이다. 우선 당의 행정청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철거 명령한 행정청 이 얘기하는 거죠. 의무를 부과한 행정청입니다. 의무를 부과한 행정청이 대집행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부가 주체가 대집행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이 같은 문제는 자기 집행이 아니라 제3자의 집행, 제3자 집행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다. 법적으로는 의무를 부과한 행정청 얘가 대집행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대집행의 계고는 문서에 의한 것이어야 하나 구두에 의한 계고는 무효가 된다. 예,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이 저 계고라는 게 말입니다. 계고라는 게 처분이잖아요. 처분인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뭐 처분이 아니어도 된다가 보통 맞는 얘기였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예, 계고의 요건 떠올려야 돼요. 계고의 요건. 그래서 우리가 요건을 따로 나눴던 겁니다. 예, 요상구문이었었죠. 요상구문 이렇게 돼 있었던 거고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대집행의 출발을 알리고 있는 거니까 예, 행정대집행 요건 예, 처음부터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상당한 기간이 보장돼야 되고 그 다음에 대집행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며 문서로 해야 된다. 여기 들어와 있네요. 문서로 해야 된다. 문서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고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문서로 하지 않은 계고는 무효 맞습니다. 무효 맞습니다. 법에서 문서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구두로 하면 저것은 무효가 되는 게 맞고요. 이건 다른 거랑 좀 다릅니다. 계고는 요건 안에 문서주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건 안에 행정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는 예, 이거는 확정 얘기하는 거죠. 계고, 확정, 실행 비용에서 확정 부분 얘기하는 거고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는 그 자체가 예, 독립하여 취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이게 단순히 통지만 해주는 의미를 갖는 거냐? 그게 아닌 거죠. 대집행 영장 통지는 통지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통지죠. 처분성 따로 인정되는 것이고요. 독립해서 처분성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저 통지에 대해서 대집행 영장 통지에 대해서 따로 취소 제기하는 거 물론 가능한 겁니다. 3번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공공용재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과거에 있었고 지금은 없는 법입니다. 저 법하고 구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하고 합쳐져 가지고 지금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만들어진 겁니다. 구공공용재 취득 및 손실보상의 특례법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취득 그러면 이거는 지금 토지보상법에 있는 협의취득과 차이 없다. 그렇다면 이 협의취득은 뭐가 되겠는 거예요? 이 협의취득은 판례에 따르게 되면 사법상 계약이죠. 얘는 사법상 계약이란 말이에요. 사법상 계약에 해당 사법관계입니다. 예, 그에 기한 손실보상금의 환수통보 그러니까 보상금을 너무 많이 준 겁니다. 사업시행자 쪽에서 토지 소유자 쪽에다가 보상금을 너무 많이 줬다. 그래서 다시 돌려달라 라고 하는 환수통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법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상의 이행청구 문제가 맞는 겁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맞죠? 그렇다면 이러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사업인정이 나왔다. 사업인정이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 조서 작성을 했겠죠. 토지조서, 물건조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협의취득
협의 취득을 하게 되는데 실패를 했어. 성공, 실패, 실패를 하게 되면 불성립을 하게 되면 이제 수용 재개를 신청을 하게 되고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사업시행자만 가지고 있는 거고 토지 소유자는 사업시행자한테 수용 재개의 신청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수용 재개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여기까지가 공용 수용 절차죠. 여기까지가 공용 수용 절차인데 지금 여기서는 협의 취득 단계에서 끊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끊어진 거예요. 만약에 협의 취득이 성립이 돼버리면 여기까지가 공용 수용 절차가 되는 거지. 이게 불성립하게 되면 수용 재결까지가 공용 수용 절차가 되는 거지. 여기서 이제 끊었다면 끊지 말고 여기까지 가보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갔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 간 상태에서의 환수 통보는 뭘까? 이것도 문제에서 본 적 있죠? 여기까지 간 상태에서의 환수 통보 역시도 사법상의 이행 청구다. 역시도 사법상의 이행 청구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라고 했지? 협의 취득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협의 취득이 이게 기본이 되는 건데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 이게 서로 간에 합의가 안 맞아가지고 토지 수용위원회가 다시 대신해 준 거죠. 대리란 말이에요. 대리. 그러면 이 대리의 법적 효과는 뭡니까? 이게 사법상 계약이란 말이야. 이게 사법상 계약이라고 하게 되면 저 대리의 법적 효과도 당연히 사법상 계약의 성립이란 말이에요. 이 대리의 법적 효과. 대리는 제3자를 대신하여 제3자의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 제3자들끼리 원래 해야 될 걸 대신해 준 거니까 효과는 똑같은 거예요. 효과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법상 계약의 효과가 나오는 거라면 뭐가? 여기에는 수용재결. 그러면 수용재결 단계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환수통보를 들어가게 되면 환수통보는 역시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말입니다. 여기 단계에서 다시 다른 거 한번 접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억을 줘야 되는데 1억 5천을 줬어. 뭐 2억을 줬습니다.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저도 얼마 전에 뭘 이제 구입을 하다가 실수로 10배 금액을 그쪽에다 송금을 했다가 돌려받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얘도 뭐 그냥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 줬어. 이런 상황. 그랬다고 했을 때 근데 이 잘못 준 건데 이게 여기에 근거는 둬야 돼. 근거는 수용 재결에 돈을 많이 줬는데 그게 여기서 끊긴 거라면 이건 사법상 계약이지 이거는 행위 자체가 사법상 계약입니다. 행위 자체가 무슨 말이야? 이건 처분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면 잘못 준 금액의 이 마이너스 1억 부분이 있죠. 1억 부분은 바로 부당이득 성립이니까 얘한테 환수 통보를 했는데 돈을 다시 뱉어내지 않으면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 들어갈 수 있어요. 똑같은 사법상 계약의 효과임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왔으면 여기까지 왔으면 말이에요. 여기까지 왔고 그 내용이 2억이었어. 그 내용이. 근데 그게 잘못된 내용인 거야. 이럴 땐 어떻게 돼요? 부당이득 성립 안 됨. 그렇겠죠? 이유는 처분이니까 공정력이 존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저 수용 대결이 무효가 아닌 이상은 지금 토지 소유자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환수 통보에 대한 문제냐 부당이득에 대한 문제냐가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환수 통보에 대한 문제는 얘가 대리기 때문에 어쨌든 효과는 둘 다 사법상 계약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이건 사법상 이행 청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환수 통보를 넘어서 더 나아가서 돈을 달라고 할 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끝난 공용수용 절차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된다는 거지. 여기서 끝난 거라고 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안 된다는 거지. 환수 통보, 부당이득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따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예술 등장했죠. 예술단원입니다. 예술단원을 이제 위촉을 하게 되는데 위촉을 해촉을 하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뭐 지금까지 뭐 무용단원에 대한 판례도 있고 합창단원에 대한 판례도 있고 이런 식의 예술단원이다 하게 되면은 이거는 공법상 계약이죠. 공법상 계약. 그러니까 단원의 위촉은 관장이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이것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이거죠. 그 다음 법률 우위 원칙입니다. 법률 우위 원칙은 법률 유보 원칙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요. 뭐 당연히 이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법률 유보 원칙은 적극적 법률적 합성 원칙이 되는 것이고, 예, 법률 우위 원칙은 소극적 법률적 합성 원칙이 되는 거죠. 예, 소극적 법률적 합성 원칙이 된다 이거야. 이렇게 했을 때 법률 유보 원칙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예, 법률 우위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까지 같이 체크를 하게 되면 여기는 일정한 영역에, 이건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여기에서의 법률이라는 것은 성문법만 말하는 거죠.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성문법만을 말하는 것이고, 예, 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성문법과 함께 행정법의 1번 원칙 불문법까지입니다. 불문법까지를 다 포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문제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행정작용이니까 공법상 계약도 행정작용 맞고, 따라서 여기에도 법률 우위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일방은 행정 주체에 이어야 하며, 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죠. 행정 주체에는 공무를 수탁받은 사인도 포함이 된다. 예, 공법상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예, 방향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 주체하고 이런 관계가 있을 수가 있겠고, 이렇게 하는 공법상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 주체하고 사인하고 사이에 있어서 맺게 되는 이제 공법상 계약이 있겠죠. 그랬는데 이 행정 주체에는 누가 포함되는 거냐면, 예, 본래적 행정 주체, 기타 행정 주체 다 포함되는 거죠. 이 기타 행정 주체에 이제 기타 공법인하고 그 다음에 공무수탁 사인이 있는 거잖아요. 공무수탁 사인이. 그렇다면 계약의 일방은 행정 주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행정 주체 안에 일방은 행정 주체해야 되고, 행정 주체 안에는 공무수탁 사인도 포함된다. 얘도 행정 주체니까 당연한 말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다음 중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유형이 다른 것은? 이 질문했는데,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왜 소송을 제기를 하는 거겠어요? 제기를 하는 이유는 보상심의위원회가, 그거죠? 예, 심의위원회가 무엇을 하였다? 보상금 지급 거부를 하였다. 이거죠. 문제가 생겨야지 소송을 제기하죠. 지급 거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급 거부를 했을 때 저 지급 거부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려면은 이게 거부 처분이어야 되겠죠. 얘가 거부 처분이어야지만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럼 이게 거부 처분이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게 처분에 대한 거부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처분에 대한 거부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처분은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지급 결정이 되는 거지. 그럼 보상심의위원회의 지급 결정이 과연 처분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예,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 같은 경우에는 그 형식이 법률일 뿐인 것이지 그 실질은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처분적 법률이죠. 처분적 법률입니다. 처분적 법률이면 그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바로 보상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해야만 비로소 보상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급 결정은 처분이 아닙니다. 지급 결정이 처분이 아니면 처분에 대한 거부가 아닌 거고, 그러면 그 거부는 신청권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아무 관계없이 거부 처분은 아닌 거고, 거부 처분은 아닌 거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거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까 이거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저건 당연히 공법이고,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에 대한 문제로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효력에 관한 소송, 예, 바로 떠올랐죠. 이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투표 소송이냐 아니면 선거 소송이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투표 선거 소송 같은 경우에는 예, 행정소송법 제3조 3호에 해당하는 민중소송이죠. 민중소송. 예, 객관적 소송에 해당을 합니다. 객관적 소송. 구 석탄산업법상의 석탄가격 안정지원금 지급 청구에 관한 소송.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석탄가격 안정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처분적 법률이죠. 이것도 처분적 법률이기 때문에 이 석탄산업 합리화 지원단의 지급 결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석탄 산업 합리화 지원단의 이 지급 결정이 처분이 아닌 겁니다. 처분이 아닌 거고 법에 따라서 바로 저 지원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상황이고 따라서 이것도 소송을 제기하려면 왜 소송을 제기해? 거부를 했으니까 소송을 제기하게 되겠죠. 역시 거부 처분이 성립이 안 됩니다. 거부 처분 성립 안 되니까 당사자 소송. 구방송법에 근거한 수신료 부과 행위를 다투는 소송. 뭘 다툰다는 게 도대체 이거 알 수도 없는 소리 하고 앉아 있는데 이건 뭐 얘기하는 거야? KBS 얘기하는 거죠. KBS 한국방송공사. 어저께 풀었던 문제에서는 한국방송공사가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이 맞는가?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공공기관이 맞다 이거죠. 공영방송이니까. 그런데 얘가 뭘 해야 되는 거야? 얘가 수신료를 부과해야 되는 거죠. 방송 수신료는 얘가 부과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공사라는 한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전은 뭐를 부과해야 되는 거야? 한전은 전기료를 부과해야 되는 거죠. 한전은 이렇게 전기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KBS가 한국 공영방송이 아니죠. 얘네가 이거는 사용방송 명박이 방송이죠. 여기 이게 명박할 때 박자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명박이 방송이었고 얘가 다들 국민이라면 명박이한테 돈 낼 생각이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넘겨버리게 되면 전기는 써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위탁을 했어요. 얘네가 위탁을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한전이 수신료를 같이 부과하더라 이거야. 같이 부과를 하게 되니까 한전이 보내는 전기료 고지서에 그 전기료하고 방송 수신료가 통합징수되고 있어요. 통합징수. 이렇게 통합고지가 되고 있으니까 통합고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전 너한테 과연 수신료 부과에 대한 징수권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라는 문제를 다퉜던 사건이 된단 말이죠. 이거는 공법상의 권한 부분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뭐예요? 이것도 당사자 소송이 되는 것이다. 당사자 소송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 건은 객관적 소송이고 1번, 3번, 4번은 주관적 소송이고 하나는 민중소송, 나머지는 당사자 소송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사 그 자체는 법적 효과를 가지고 오지 않는 사실행위다. 뭔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건지 알아먹을 수도 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데 뭐 어디서 옹알이를 하고 있어. 이거 알아먹을 수 없는데 그냥 우린 또 찰떡같이 알아들어 주시고 찰떡같이 알아주시면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임의조사가 원칙이고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르게 되면 임의조사가 원칙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강제조사가 예외가 되는 거지. 강제조사가 예외가 된단 말이야. 이게 예외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원칙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사실행위죠. 사실행위가 되는 거고 강제조사로 보게 되면 쟤는 권력적 사실행위니까 얘는 이제 수인하명이 되는 겁니다. 수인하명이. 그러니까 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를 생각하는 거죠. 사실행위, 원칙적으로 사실행위다. 임의적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게 된다 이거지. 행정기관회장은 조사 대상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의 신고라거나 인정할 만한 근거가 신고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거나 신고 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 내용을 행정조사에 가름하여야 된다. 이거는 앞에서 한번 나왔던 문제죠. 가름하여야 된다가 아니라 가름할 수 있다죠. 가름할 수 있다. 자율신고제도 얘기하는 겁니다. 자율신고제도. 그러니까 행정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상대방한테 신고로 가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근데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입니다. 이런 거를 거짓 신고하고 뭐 이럴 때는 당연히 자율신고제도 신고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겠죠. 없는 거고 이런 문제가 없다면 신고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지. 할 수도 있다. 가름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가름할 수 있다죠.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하여 내려진 행정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선행행위로서 지금 행정조사가 나온 것이고 후행행위로서 이제 처분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을 해가지고 세무조사가 나왔다. 세무조사를 했고 그에 따라서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과세처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과세처분을 했다. 만약에 앞에 게 위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왜 위법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왜 위법인지. 이 세무조사가 위법인 이유가 그 내용이 틀려먹었는가, 내용의 문제인가, 아니면 그 절차가 틀려먹었는가, 절차의 문제인가,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여기에 있는 내용이 틀렸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의 과세처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법인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내용은 맞는데 이게 지금 잘못됐다 이거야. 이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여기서 세무조사의 위법이 발생을 했다면 이 과세처분은 과연 위법해질까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설의 입장을 취하는데요. 이러한 이 정도의 나쁜 짓이라면 이 정도의 나쁜 짓, 이명박이 했던 세무조사들이 다 나쁜 짓이었었습니다. 지난번에 다 설명드렸죠. 자기의 어떤 이제 정치적인 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일부러 세무조사해서 회사를 다 망하게 만들었어요. 다 망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이거든? 그럼 절대 해서 안 되는 짓이면 세무조사는 없었던 걸로 봐야 돼요. 없었던 걸로 봐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당연히 자료와 정보가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과세처분은 아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과세처분은 위법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세무조사는 있는 게 맞고 그것 때문에 과세처분이 위법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판례 아주 단순하게 들어갑니다. 우리 판례는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서 이 세무조사는 얘보다 앞에 있는 하나의 절차 일종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절차 일종이다. 따라서 이 세무조사의 위법이 존재한다면 얘는 무조건 위법. 무조건 위법.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위법.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행정조사 하자의 효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자의 효과는 바로 미친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바로 미친다. 그 다음 권력적 성격을 가지는 행정조사. 권력적 조사 말하는 거죠. 강제조사입니다. 권력적 성격을 가지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근거된 법규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건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얘기하는 거죠. 5조. 5조에 보게 되면 이제 본문하고 단서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본문하고 단서하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뭐 표현이 나온 건 아니야.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조사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있어야 한다. 법적 근거. 법률유보 적용된다. 그래 놓고 나서 뒤쪽에서 이제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통해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앞에 있는 건 뭐가 되는 거야? 같이 종합적 해석을 하면 이건 강제조사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거 요건 이제 임의조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앞에 건 강제조사가 되고 뒤에 건 임의조사가 되는 거니까 그럼 결론은 뭐야? 강제조사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임의조사는 법적 근거 없어야 된다라는 정상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제조사 얘기를 했으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게 맞다. 이게 결론이 되고요.